코웨이 삼국지를 하면 변방에 여러 작은 세력이 있습니다. 동북에는 요동을 장악한 공손씨, 서북에는 서량을 기반으로 한 마씨 가문이 있습니다. 남방에는 교주를 다스린 인물 정치력의 끝판왕 사섭이 있습니다. 번외로 형주로 남하하는 조조를 피해 유비가 교주로 도망갈 계획을 하고 있었으니 만약에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했으면 유비는 사섭한테 의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삼국지의 연의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교주의 군주 사섭의 삶과 업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섭은 교주를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상업과 문화를 번성시켰습니다. 특히 베트남 역사에서는 사왕이라 불리며 그를 기리는 사원과 동상이 세워져 있을 만큼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월남 지방 즉 현재 하노이 인근 북베트남의 인프라를 구축한 인물로 꼽히며 베트남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시기 베트남은 한 제국에 저항하는 성향이 강했지만 유능한 지배자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이라 불린 인물은 4명뿐입니다. 복파장군 마원, 석광, 임정 그리고 사섭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전후한 400년 역사를 통틀어 4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국 출신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섭의 집안은 원래 중국 예주 노궁 문양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망의 신나라 혼란기를 피해 교주로 내려와 정착했고 무려 6대에 걸쳐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사는 일남태수를 지내며 이미 교주 땅에 뿌리를 내린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족 관리들이 잠시 임지에 머물며 수탈에만 관심을 두던 것과 달리 사섭 가문은 이 지역을 고향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고 안정적인 통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섭은 낙양으로 유학을 가서 춘추자 시전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재능은 탁월하여 후에 사섭에게 몸을 의지했던 원인은 순욱에게 사섭은 학식이 풍부하고 정치에 정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을 치른 뒤에는 교지태수로 임명되었고 점차 교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후하는 말 그대로 내우의 환이었습니다. 안으로는 황건적에 난 이후 이어서 동탁이 권력을 잡았고 밖으로는 북쪽에서 흉노, 오한이 남하했고 남쪽에서는 남만이 교주 일대를 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196년 당시 교주자사 주부가 이민족에게 살해당하면서 교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섭은 교주 일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정에 표를 올려 자신의 형제들을 각지 태수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중앙에서 거리가 먼 교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승낙했습니다. 사일은 하포태수, 사유는 구진태수, 사무는 남해태수로 세워져 사실상 교주 전체가 사시 일가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이후 교주자사 장진이 부하 우경에게 살해당하자 조정은 사섭을 교지태수 겸 수남중랑장에 봉하고 교주의 7개 군을 모두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로써 사섭은 교주의 실질적인 군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요동에서 공손씨가 세력을 불리듯 교주에서는 사씨가 한 주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사섭은 기본적으로 통치자로서의 자질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삼국지 오서 사섭전을 보면 사섭은 너그럽고 온화한 성격이었고 선비들을 잘 대해주었다. 중원의 사인으로서 난을 피해 의탁한 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렇다면 대월사기의 사왕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사왕기의 기록은 사섭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한 부분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사섭을 존경하여 그를 왕으로 불렀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여 모두 사왕이라 불렀다. 한 나라의 명사들이 난리를 피해 의탁한 자가 100여 명이었다. 사섭의 이러한 영향력은 자연스레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섭은 중원의 혼란을 피해 교주로 흘러들어온 한족 지식인과 난민들을 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자가 베트남에 전파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이민족들을 정벌하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불교 등 외래 종교에도 관용을 베풀었는데
이것이 훗날 베트남이 중국과는 다른 문화적 길을 걷게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섭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경학자로서 춘추에 주석을 달 정도로 학문적 성취도 남겼습니다. 사섭은 조정에다가 매년 공물을 바쳤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조조에게도 공물을 바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0년 송권이 보즈를 교주자사로 임명해서 파견합니다. 이때는 적벽대전 이후 조조의 남방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때라 사섭은 이를 받아들이고 송권에게 신속하게 장남 사음을 인질로 보내고 매년 진상품을 바쳤습니다. 송권 역시 사섭을 높이 평가하여 좌장군에 임명했습니다. 심지어 익주의 옹계가 일으킨 남만 반란을 배후에서 지원해 송권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국지 시리즈에서 교지와 남만이 연결되는 건 여기에서 연유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삼국지의 남만은 사천성 남부부터 운남성 일대에 이르는 지역으로 교주와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사섭은 송권에게 사자를 보내 아련할 때마다 진귀한 보물들을 한 해도 빠짐없이 바쳐 송권의 총애를 받았고 송권 또한 항상 편지를 보내고 후한상을 내려 보답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오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40여 년간 큰 저항 없이 교주를 통치하였고 226년 8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실 137년 출생이면 조조, 원소, 송견, 유비보다도 한 세대 앞선 동탁 왕윤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군웅이 다 죽었을 때도 살아있었고 그보다도 한 세대 뒤이자 자기보다 50년이나 연하인 조의 문제 조비랑 같은 해에 죽었으니 엄청나게 장수한 셈입니다. 사섭이 죽자 교주 땅은 아들 사위 때 오나라에 완전히 흡수되는데 손호 정권은 교주를 분할해 사씨 일가의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교주를 광주로 분할했는데 문제는 이 교주자사와 광주자사를 사씨 일족과 관계없는 인물들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사섭의 아들인 사위를 안원장군으로 임명하기는 했지만 교주를 통치하는데 사씨 일족을 배제하고 싶다는 의도가 대놓고 보였기에 사섭의 아들 사위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광주자사로 임명된 여대의 설득으로 사위 포함 사섭의 6 아들들은 다시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대는 군수의 자리만 해임하고 목숨을 살려준다는 약속을 저버립니다. 이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조서를 읽어주고 처형했습니다. 이 일로 사섭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위시춘추의 저자 손성은 사섭의 아들들을 거짓으로 투항시켜놓고 모두 죽게 한 것은 신의가 없다며 여대의 행위를 비판하며 여씨 가문의 복록이 오래가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사섭 가문 몰락 이후의 교주 지역은 오나라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착취와 폭정으로 263년 여흥이 난을 일으키고 279년에는 광마가 난을 일으킵니다. 사섭이 통치했던 평화로운 시기는 오래전 일이 되게 됩니다. 사섭은 교주를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상업과 문화가 번성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역사에서는 사왕으로 불리며 추앙받고 중국사에서도 주변 지역으로 문명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월사기 사왕기에서 오사련은 사섭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와 서가 통하고 예약을 익히며 문헌의 나라가 된 것은 사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삼국지의 혼란기에만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 베트남과 중국 남방 문화사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섭은 베트남의 역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왕이라고 불리며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독립의 관점에서는 베트남 민족을 괴롭힌 압제자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한편 사섭이 베트남 문자를 창시한 사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삼국지에서 유일하게 백성을 괴롭히지 않은 성군 사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